자 이제 봉 기자님 검찰 소환 조사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 이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영의 혐의를 봐줬다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를 해서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3월 28일 날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 소환 통보를 언제 받은 거죠? 불과 뭐 며칠 전이죠. 며칠 전, 소환 통보 3월 원래 이제 19일에 나와달라 그랬는데 19일 아마 그렇죠. 1차 소환 통보는 있었어요. 근데 첫 통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뉴스타파에서 제가 그 총선 TF 그 한상진 TF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의 기자가 그리고 이번에 그 뉴스타파에서 그 이번 그 총선 후보 검증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딱 그때 통화를 했을 때가 뭐였냐면 그 충북 청주의 맹주인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의 그렇죠.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저희가 대거 입수해서 그 지역 뉴스죠. 그 청주 지역의 그 충북인 뉴스와 함께 공동 기획으로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2월달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카페 사장한테 이렇게 뭐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듯한 이 CCTV가 나왔잖아요. 네. CCTV 그 화면을 최초로 보도한 게 그 지역 매체인 충북인 뉴스였고,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갔거든요. 그게 이 준분이 나 그거 돌려받았다고 했다가 돌려받은 적 없다고 말을 바꿔서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보자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지역 매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청주 MBC가 그를 그 충북인 뉴스의 제안을 받고 같이 보도를 했다가 아무래도 그 청주 MBC가 청주 지역 매체잖아요. 더 확장을 못한 겁니다. 어떻게 뭐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가서 봤더니 마침 이분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저희 한상진 팀장이 딱 가서 새벽 2시에 만난 거예요.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만났는데 본인도 몰랐던,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녹음해놓게 돼. 근데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당신 폰에 당신 옛날 쓰던 폰에 녹음 다 돼 있네요. 이렇게 되니까 녹음 파일 한 1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막 분석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소환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환 통보를 하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왜냐면 목요일인가 전화 와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라고 하니 아니 그건 안 된다. 내가 보도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간 게 이제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28일이었죠. 근데 한상진 기자 등은 모두 다 조사 받았었죠. 네. 근데 봉 기자가 지금 제일 늦게 받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저희 이제 이유가 있을까요? 뉴스타파 김용인 대표는 압수수색을 좀 늦게 받았으니까 거기는 아직 포렌식도 안 됐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안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9월 14일에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이제 한 6개월 한 14일 만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필 이제 총선 13일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소환 조사를 받은 건데 이게 조사 받은 곳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대검이었나요? 아니죠. 조사는 지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하니까. 네. 이 봉 기자를 가장 늦게 조사한 걸 보면 뭐 이제 김용민 대표가 있지만 사실 거기는 본류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은 봉 기자를 중대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대범죄자니까 지금 출국 금지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네, 연장되고 있죠. 이제 출국 금지 그 규정에 보면 중대범죄자 저 같은 중대범죄자들한테는 첫 3개월 동안은 우리가 너 출국 금지했어라는 사실을 통보를 안 해줘도 된다. 원래는 다 해줘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은 안 해주고 3개월 이후에 연장할 때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국 금지가 10월 초에 작년 10월 초에 압수수색 당하고 아마 그렇죠. 한 보름 후에 된 것 같은데 처음엔 몰랐죠. 저도 출국 금지가 된지. 근데 1월달에 한 석 달이 지나고 1월달에 연장 통보가 집으로 오면서 나 출국 금지였구나. 라고 온 거고 지금은 매달 저희 우체부께서 저희 집으로 이게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등기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돼요. 본인이 없으면 이렇게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민망해요. 받을 때 이 우체부가 보시기에 집배원이 보시기에 얘는 뭔데 자꾸 법무부에서 매달 하나씩 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소환 오면 또 소환 통보 소환장이 오거든요. 그것도 등기로 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죠. 집배원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법무부에서 그렇죠. 검찰청에서도 오고 뭐 법무부에서도 우편물이? 오고. 아무튼 그 지금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바로 강백신 반부패 일부장인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파견 나간 적이 있는 분인데 그때 수사 4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이런 근무연이 이제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지금 뉴스타파 등을 비롯해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강백신 반부패 일부장이라는 거 저희가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검찰 포토라인에 지금 서본 것이 처음인데 그때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기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중앙지검이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네. 그 밑에서 올라가면 언덕을 한참 올라가서 근데 아침에 뭐 저희 뉴스타파 동료 기자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함께 올라갔는데 네. 딱 그 입구에 가 보니까 뭐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카메라들 있고 기자들 딱 와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저도 이제 한마디 해야겠다 해서 준비는 했는데 무슨 기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숨이 찬 상태에서 제가 두 번째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다 보니까 이걸 좀 쉬었다 했어야 되는데 좀 숨이 찬 상태에서 이걸 보고 읽으려니까 아, 예, 좀 그 생각이 나죠. 한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생각은 네. 두 번째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두 번째 소환 조사는 없어야겠죠. 아무튼 그 포토라인에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장을 발표할 거냐고 묻는 기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써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 수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6개월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던 검찰이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이 검찰이 오랫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장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 그리고 제가 JTBC에서 했던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봐주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6개월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건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되는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사건을 파면 팔수록 검찰이 브로커 조우영을 봐주고 풀어준 정황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대선 당시 동아일보 보도로 시작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대장동 그분, 천화동인 1호 그분을 검찰은 찾아냈습니까?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은 대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서 기자들을 겁먹게 만드는 이른바 검틀마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키맨이 이종섭 대사라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 키맨은 바로 브로커 조우영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유독 조우영 앞에서만 작아지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조우영은 천화동인 6호 배당금 282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년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채 이번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에서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종섭 대사 사건과도 같이 검찰이 조우영을 그토록 감싸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비판 언론을 수사권으로 겁박하고 괴롭히는 지금, 바로 지금의 이 검찰이 대통령이 말했던 그 깡패 집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만약 무죄로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이 사건을 지시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협조한 사람들 모두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봉 기자가 이제 검찰 포토라인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예, 왜 총선용 기획 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타임라인만 봐도요. 9월 1일에 작년 9월 1일에 신한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9월 4일에 국감 기간이었죠. 국감 기간이었는데 그때 당시 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불러다 놓고 뉴스타파는 폐간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것이 제가 바로 말씀드린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마치 서로 시나리오를 다 짜고 움직이는 듯한 대화를 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뉴스타파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청부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의혹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일임 위원장의 지인들과 가족이 언제 움직였는지를 그 민원을 언제 냈는지를 봤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동관 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방심위를 움직여서 당심위를 통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2시간 뒤부터 들어옵니다. 한두 시간 후에 바로 그 민원들이 들어와요. 방심이라는 데는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이 와야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9월 4일이면은 뉴스타파 신한림 그 자택 압수수색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던 때였어요. 근데 9월 4일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9월 5일에 대통령실이 한마디를 하죠. 대통령실이 한마디를 하는데 이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 대선 개입이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JTBC가 뜬금없이 사과 방송을 해요. JTBC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JTBC에서 제가 했던 보도는 이 사건과 신앙님이 그렇죠. 김만배와 동거를 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 JTBC의 기자였고 뉴스타파에 누구와 연락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뜬금없이 전혀 이질적인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이미 묶어놨던 거죠. 그러면서 타임라인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9월 4일에 방심위에 들어간 민원 내용이 뉴스타파가 그 보도한 김만배 신앙님 그 대화 녹취록 보도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미 그 9월 4일에 압수수색이 JTBC가 사과 방송도 하기 전에 JTBC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달라는 요청 민원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민원 내용이 다 복붙이에요. 복붙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써서 널리 뿌려서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9월 7일에 JTBC가 사과 방송을 한 다음 날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합니다. 10여 명의 검사로 해갖고 10여 명의 검사가 어떤 사건을 해서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부터 모든 언론은 검찰이 흘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받아 쓰기 시작해요.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로 시작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발족한 이후에는 의혹을 떼버립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이 돼버려요. 검찰이 아직 수사를 시작하기도 않고 이제 수사팀을 막 발족했는데 사건을 그냥 허위 인터뷰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도 조금 흘려주면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나 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매일 수십 명의 기자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일일이 대응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이 진실들이 다 드러날 텐데 어쨌든 저희 뉴스타파로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게 그러다가 또 9월 14일에는 급기야 이제 저와 한상진 기자 그리고 뉴스타파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수사관이 모자르니 어디 대구지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까지 다 동원을 했더라고요. 예. 중앙지검 수사관만으로 3곳을 동시에 못하니 한 곳에 6명에서 한 9명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
한 8명 정도 왔으니까. 그래갖고 일사불란하게 이 타임라인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중에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그 백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 키를 잡고 기획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장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중간 보고서를 냈어요. 10월 18일에 작년 10월 18일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봉지욱 기자 얘가 우리를 다 속이고 허위 뭐 보고를 누락하거나 뭐 조우영의 진술 조서도 있고 뭐 한데 이걸 일부러 누락한 채 우리한테 다 허위 보고를 하고 얘 맘대로 한 거예요. 라고 발표를 해요. 10월 18일. 근데 제가 이제 그보다 한 달 전인 9월 14일에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JTBC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저 한 명이에요. 저 위에 있었던 사회부장이나 보도국장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지휘 책임에 있었던 네. 사람들 전혀. 근데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김용진 대표가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받고 지금 그래서 피의자 지휘 책임 신분이에요. 선상에. 네. 근데 유독 JTBC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고 이 의문이 사실은 지난 3월 28일에 제가 조사받으면서 의문이 풀렸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JTBC에서 만들어 준 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JTBC에서 제 혼자 다 한 거예요. 봉지욱에 우리 다 속였어요. 우리 피해자예요. 라는 식의 그 중간 보고서를 냈잖아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JTBC의 참고인 조사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10명가량 한 것 같아요. JTBC 그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서 야, 이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거 맞아? 이런 식이에요, 조사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를 한 다음에 자, 봉지욱 씨가 이거 고의적으로 말이야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비방할 목적으로 한 거네. 자, 내가 부인을 하면 물증을 뭐 제시하거나 해야 되는데 없어요. JTBC에서 사실상 제공해 준 거잖아요, 참고인을. JTBC의 그 참고인들을 왜 JTBC는 회사 돈으로 변호사를 붙여줍니까? 마치 그 변호사가 감시하러 간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0월 2일인가요? 작년 10월 2일에 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JTBC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JTBC가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예요, 검찰 수사에. 이런 일이 없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내용 똑같죠. JTBC, 뉴스타파 다 저항하는데 JTBC만 협조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JTBC에 검찰이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그때 당시 기자협회나 보면 노조가 뭐 항의를 하고 규탄을 했잖아요. 앞에선 그렇게 해놓고 JTBC는 검찰 이 압수수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장소까지 제공을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장소를 제공하게 가면서 이게 무슨 세무조사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오래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죠. 대부분 상식적인 언론사라면 공권력이 들어올 때 막습니다. 보통 막죠. JTBC는 그냥 스크럼도 안 짰어요. 기자들, 노조원들이 그냥 성명만 냈고 알고 보니까 그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상주를 하면서 압수수색의 편의를 봐주고 거기서 서버 압수수색 가져온 결과물 분석하고 선별 작업하고 그걸 다 했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 언론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쓰던 그때 당시에 이미 전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쓰던 노트북을 그 보도국 작가가 쓰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걸 굳이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검찰에 제공을 했더라고요. 참 친절하네요. 네. 친절한 JTBC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 사전에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JTBC가 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JTBC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초경찰서도 얼마 전에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경찰이 봤을 때도 이게 사건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거를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해야 되나? 굳이 그래서 제 생각에 아예 잘 됐다. 그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다 한번 밝혀보자. 야, 누구 통신 기록도 까고 다 해보자. 실질적으로 검찰과 연락을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요구를 했죠.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 18일에 중간 보고서를 냈던 JTBC가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 최종 보고서 못 내고 있죠. 왜 못 낼까요?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위기만 봐서는 봉지욱 저거 당장 구속시켜갖고 기소할 것 같았는데 어라 얘를 왜 안 부르지? 제가 이제 뭐 JTBC 안에 다 뭐 한 가지 생각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 안에서 있던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바로 그냥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아주 노심초사다 막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저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라 그거예요.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0년에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 시절에 조우영의 범죄 혐의점을 알고도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대장동 대출을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하고 덮은 건지 아예 안 한 건지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다른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저희들이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우영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금융거래 사실 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법원에 가서 따져보고 만약에 제가 고의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해서 떨어질 때 낙선시킬 목적으로 했다면 제가 제가 뭐 감옥에 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에 대한 뭐 자택 압수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언가를 덮으려고 했는지 그래요. 예. 그 지금 이제 봉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피해자이라고 하는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하라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검찰은 확인했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 출입 기자들이 매주 그 고영건 4차장 티타임에서 물어보는데 이분은 내가 볼 때 티타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앵무새처럼 뭐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티타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습니까?라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법과 절차대로 할 거다. 아직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건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모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한테 자 처벌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처벌 의사 없어요 하면 그 기소를 못 합니다. 재판에 못 넘겨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행정력 낭비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음 주에 나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나 피해자 내가 그냥 저는 이렇게 처벌 의사가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지난 한 7개월간 검찰이 했던 일은 엄청난 삽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물어봤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그날 조사가 끝나고 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 의사를 확인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할 했다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재판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서 처벌 의사가 있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증인으로 우리는 불러서 증언대에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법치예요. 법질서와 법치를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있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그대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검찰이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 서면으로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서면으로 물어봐야죠. 네.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기소돼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봉 기자님 측의 변호인은 반드시 그러면 검찰 쪽에 요구를 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의사를 왜 확인해 달라, 진짜 이거 처벌해 달라는 거냐,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검찰은 마찬가지로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서면으로라도. 직접 예를 들어서 재판 증인으로 신청을 해도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확인하는 거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이 수사의 그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대통령실이 개입이 돼 있다면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는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서워서 뭐만 얘기하면 화를 내니까 야 그거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그러면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만 툭하면 뭐 이렇게 화를 잘 내신다고 하니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인지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특검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거 아닙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 한 거거든요.